먼저 오늘 저희가 주최한 이런 정책 세미나에 많은 귀빈과 여러분 분께서 와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창조 경제 추진의 배경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크게 이제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경제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창조 경제가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추진 전략이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저희 KDI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포괄하지는 못하겠지만 주요한 정책 과제들을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 창의성을 우리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해서 산업과 산업, 그리고 산업과 문화 간의 융합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서 결국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창의성과 그리고 과학기술과 ICT의 활용, 그리고 융합,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서 볼 때 기존의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던 점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내포하고 있고요. 결국은 선진국 추격형, 또한 노동 자본 투입을 통한 양적 성장, 그리고 부문 간의 불균형 성장 부분에서 세계 시장 선도형, 생산성 중심의 질적 발전, 그리고 부문 간의 균형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간략하게 이제 국정 과제와 국정 목표, 비전 간의 그런 관계들을 좀 설정해 본 내용입니다. 결국은 창조 경제라고 하는 다른 국정 과제도 있지만 이 창조 경제라는 국정 과제를 통해서 결국은 국민의 행복을 실현해내고, 이를 통해서 국민 개개인들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결국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꿈에 기반한 창조적 발상이 사회 전반에서 활발하게 제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 행복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그런 경제 구현이 이제 목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창조 산업, 창조 경제에 대한 논의들은 좀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보고서들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존 호키스와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벌써 창조 산업, 창조 경제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 그리고 유엔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The Creative Economy Report라고 하는 것을 매년 이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결국 개인의 창의성, 기술 및 재능 등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를 소득과 고용 창출의 원천으로 하는 그런 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문화라든지 컨텐츠 서비스의 생산과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 생태계를 확립하고 그 효과를 전체 사회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전반의 정책 과제를 포괄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조 경제라고 하는 창조 경제론이 추진되는 논의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파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전반적인 잠재 성장률 저하와 요소 투입 의존 성장의 한계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 부분의 생산성의 격차 확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창업 및 기업 환경에서 실제로 도전적인 그런 기업들이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들,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잠재 성장률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잠재 성장률의 제고,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시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기술 진보라든지 혁신에 기초한 경제 성장 기여분의 기여도가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국 과학기술 및 창의 혁신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배경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은 대기업 제조업 부문의 특히 이제 수출에 이제 많이 의존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동안 굉장히 혁혁한 성과를 거둬왔던 것도 사실이고 또한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특히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 창출 능력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인데요. 여전히 대기업 부문에 비한 생산성 격차가 잔존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향후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훨씬 큰 편이고요. 그리고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 저하보다도 서비스 부문의 성장률 저하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막는 발목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식 기반 서비스, 특히 사업 서비스 부분이 부진이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융합을 통해서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내는데 장애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 대상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서 제조업 총 투입액 대비 부동산 또는 사업 서비스 투입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투입에서의 불균형 부분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창업이라든지 벤처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로서 창업 단계라든지 창업 단계의 수라든지 실제로 창업에 걸리는 시간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OECD Doing Business 인디케이터라든지 또 아래에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 OECD의 기업가 정신 지표에서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창업을 위한 도전 정신은 그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래 이제 그림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 숫자는 그 창업을 기회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비율, 두 번째는 창업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국민들의 비율, 마지막으로는 위험에 대한 위험을 갖다가 두려움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기회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고 또한 그에 대비해서 상당히 도전에 대한 실패의 위험을 느끼는 국민들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 단계의 도전과 못지않게 이러한 일단 창업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들이 굉장히 동태적인 그런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 조금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 KDI에서 2006년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평균 7,000개 기업 중에서 10년 후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마 이런 비슷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도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었고요. 그 얘기는 저희들이 많은 기업을 창업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 기업들이 어떻게 중견, 강소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선 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토대를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조경제 추진 전략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KDI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종합한 추진 전략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 견실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어떻게 하면 경제 전 부분,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기타 부문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느냐,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프라로서 경제적 보상 체계를 확립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컨센서스가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형 기업들이 창출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반으로서는 결국 과학기술, 교육, 문화에서의 지금 단계보다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각 부문들 간의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혁신형 기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창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느끼고 있는 위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여기서 위험의 공유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만들어진 혁신형 기업들은 공정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장 과정에서는 내수 시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장 확보 전략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인프라 부분에서는 가장 키워드로 보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경제적 보상 체계,
즉 개인의 창의성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의 구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형자산의 가치평가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공정한 기회, 그리고 세 번째로 소통을 확대시켜서 창의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신뢰의 구축이 중요한 기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한 세 가지 부분에서는 과학기술 부문의 경우 기존의 양 중심에서의 그런 성장에서 질 중심으로의 그런 전환이 필요하고 기술 간 융합을 통한 성과 창출과 사업화, 그리고 기존의 어떻게 본다면 관주도의 그런 정책에 탈피해서 민간 공공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기술 진보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러한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재교육 평생교육 시스템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이제 대두된다고 하겠습니다. 문화 부문에서는 새로운 문화적 아이디어의 창출을 확산하고, 그리고 또한 융합의 정신에 맞춰서 방송 콘텐츠 IT 기술이 결합된 신시장을 만들어내려는 노력,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실패의 위험의 사회적 공유를 위해서는 결국 재기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어떻게 본다면은 성실하게 노력했을 경우에는 실패의 경험이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차입 방식에 의존했던, 주로 많이 의존했던 투자에서 보다 이제 투자 방식을 선호하는, 즉 위험을 갖다가 어느 정도 덜어주면서 창업과 발전이 이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경제의 성장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구축과 그리고 확대된 시장 기회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 질서와 시장 규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과의 관계에 안존하기보다는 그런 거래선을 확대하고 심지어는 해외 진출로 해서 글로벌한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융합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서비스 등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이제 넣은 부분인데요. 프레임워크 팔리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 경제의 근간을 구성하는 그런 그 제도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수행되었을 경우에 그런 구체적인 혁신 성과들이 경제적 가치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벤처 투자가 활발할수록, 그리고 전문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약할수록, 또한 그리고 투자자 권리에 대한 보호가 강할수록 똑같은 특허 성과가 있더라도 이것이 경제적 가치화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결국은 전반적인 경제 전반의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창조경제의 실현은 혁신적인 중소기업들, 이 부분은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다른 심지어는 농림수산업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결국 다수 창출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는 일자리 창출이 한계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결국 선도형 경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바탕은 새로운 중소기업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 과제 부분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여기서 제시하는 정책 과제들은 절대로 포괄적이진 않습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정책 과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제기하는 정책 과제들은 혁신형 기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게 과학기술 혁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서비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R&D 투자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투입 측면에서는 이미 세계 최정상권에 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지만 이러한 양 중심의 그 투입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따라서 질적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그리고 정부 주도 투자의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민간 파트너십 투자 등 창의적인 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동안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물리적 결합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협력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들이 구현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서로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따라서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역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정책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벤처 생태계 확충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초기 단계 혁신력 기업 대상의 파이낸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다른 세부 세션에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투자, 벤처 투자가 유입되도록 그런 하는 그거를 활성화하는 부분과 벤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기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부분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경쟁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진입장벽과 그런 칸막이들을 제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서비스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경지 체제의 구성과 개선과 구조개혁을 의미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통한 국민적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부분에 있어서 반대가 적고 국민적 공감대 획득이 비교적 용이한 부분도 착수하고, 그리고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업 지원 서비스업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우선순위 재설정 등의 전략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한 지원 체제들이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융합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부문, 서비스 기업들 역시 동등한 중요한 경제의 주체로 이제 수평적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제조업체들과 수평적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그리고 제조업체와 서비스 업체들 간의 그런 물리적인 그런 결합 또는 인접성 또는 그런 이런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해외 진출 확대입니다. 결국은 글로벌 분업 체계 확대에 따라서 서비스 산업도 역시 교역제화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에 그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산업의 수출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오늘 다른 발표에서 아마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제조업과 서비스 기업 간의 연계 진출 등 마찬가지로 창의적인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서비스 부문 해외 진출에 있어서 여러 장애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파트는 중소기업 지원체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 잠재력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원칙을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결국 역동적인 기업 생태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모든 기업들의 엔트리만을 촉진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경쟁을 통해서 도태되는 기업들이 엑시트 역시 저희가 구조적으로 이제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정거래의 엄정한 집행, 그리고 창업 기반 조성, 그리고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이들 간의 그런 실제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KDI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